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대 김정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세션 주제는 신북방 삼각 체제는 형성 중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발표에는 인천대 정주영 교수님께서 신냉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발표해 주시고요. 먼저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박수 드릴게요. 그다음 주제는 재성훈 선생님께서 러시아 신냉전 인식과 대응 전략을 발표해 주시죠. 재성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은 경상대 김영준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황재보 한국외대 교수님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수레 하니까 이렇게 뵙게 되네요. 오늘 그 발표 두 분은 한 15분씩 귀한 발표이긴 한데 또 토론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15분씩 각각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선생님 먼저. 네. 그냥 마이크는 이거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의 정주영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그 신냉전에 대한 어떤 논의들을 신북방 체제 형성으로까지 이제 끌고 가는 세션 같은데, 저는 일단은 그 뒷부분에 대한 논의 전 단계까지 좀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 출발 자체가 중국 국내 정치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중국 권위주의 정치와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했었고요. 근데 다른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 정치와 어떤 그 중국의 대외 정책 그리고 대외 관계가 상당히 긴밀성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 정치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어떤 체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중국의 대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보다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최근에는 신냉전이라는 부분들도 연구에 좀 제가 관심을 갖는 연구의 주제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신냉전 당의 어떤 현실과 허구성이라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저희 앞 세션의 발표시 교수님들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발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도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쁘게 생각이 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참 감사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그 중국의 신냉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현재 세계사적 어떤 변화와 현재 성능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얘기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도 현재 상황을 국제정치 질서들을 신냉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신냉전이라는 개념은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화들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인가라는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 또한 얘기를 원래는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필요한 것 같고, 일단은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세계의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 변화를 다 설명하고 포괄하기에는 이제 신냉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한계가 많다라는 부분들은 앞에 세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세계적 지금 현재 변화들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신냉전이라는 개념이 너무 협소하고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다면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확산이 되고, 당시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를 목전에 두고 있던 시기에 그 마틴 자크라는 저자가 이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목전에 있다라고 단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근데 장기간 그 어떠한 한 패러다임에 익숙하게 살았던 우리는 그것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변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았던 어떤 서구 중심의 당연시한 어떤 서구 중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 세션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마틴 자크의 경우는 이렇게 새롭게 전환된 패러다임을 중국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규정을 했지만 저는 아직 그 결론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 패권 중심의 국제 질서, 세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가 구성했던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시각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신냉전 담론은 매우 국소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저는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이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참 치열하게 전개되던 그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이 최근 관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지난 11월 15일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고 양국의 소통의 채널을 제도화하고 위기를 관리해 나가자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근데 그동안에 미국은 동맹국들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적대적인 어떤 대중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에 대응을 해서 미국 등 국가에게는 전략 외교를 펼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유럽에는 매력 공세를 전개하고 현재 러시아와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와는 관계를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중 양국이 양보 없는 대결 구도로 진입한 듯이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냉전 담론도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런 미국의 태도의 전환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공고한 것일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는 논의가 심리전과 관련된 다른 어떤 논의들보다도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신내전 담론이 등장한 배경에는 그 기존의 패권 국가와 이에 도전하는 신흥 부상국 간의 패권 경쟁이 결국은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세력 전이론이 그 배경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되고 있는 미국 양국의 어떤 관계 관리 추세 이것이 얼마만큼 공고하고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라는 문제는 결국은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 하는 것인가 그리고 중국은 공세적이고 확장적인가?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방어할 만큼 여전히 강한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표도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열해져가는 미중 경쟁과 대립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관리하는 것으로 국면 전환의 요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두 가지 부분에 지금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냉전으로부터 소환된 기억의 상위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세태론과 중국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두 가지 문제는 앞 세션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냉전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래서 하나 역사의 한 시기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소 경제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론이라는 것은 현실이 반영이 돼서 이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론을 통해서 또한 정치적인 현실이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역사적인 어떤 시기 혹은 역사적인 어떤 그 전략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소환해내는가는 현재 정치적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와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전략, 냉전의 어떤 미소 간의 정치적인 전략의 기억들을 우리가 소환해냈을 때는 그것들을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용 가능한 그렇게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현재 그런 우리가 지금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신냉전 체제 이런 구조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 역사의 시기라는 어떤 냉전 시기를 우리가 기억을 소환해낸다면, 냉전이 어떻게 발발을 했고 그 전개 과정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전체적인 그 결과까지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당시에 나토와 어,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대립이 되어서 항시적으로 충성없는 전쟁의 어떤 불안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것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전이라는 어떤 두 개의 비극적인 대리전, 그리고 미소 갈등이 극단에 치달은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 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그렇게 인류를 위험과 불안 속에 떨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희는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냉전의 기억 중에서 어떤 것들을 소환해 내는가가 상당히 좀 다른 입장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초기에는 신냉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을 때는 역사로 냉전을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미소 간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대립적인 구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백주기 교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후에는 그 어떤 역사적인 위기에 대해서 위기의 기억을 소환해내고 여기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일본의 학자들과 여러 가지 담론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현재 신림전을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전략으로 바라보고 미국 중심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으로 구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냉전 속에서 우리가 더 이끌어와야 하는 것들은 위기가 그만큼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도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과 같은 현재 세계가 1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뭐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같은 경우도 관리된 전략적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면서 신냉전을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미중 간의 관계를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새롭게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그 신냉전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에서 관리로 국면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변화시킨 요인은 저는 중국 실패론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브렌츠랑 마이클 베클리 교수가 이제 공동으로 집필을 했던 책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이제 피크 차이나 개념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이 이미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이 나왔었고 번영하는 중국보다는 이제 쇠퇴하는 중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또 주장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쇠퇴했을 경우에는 시진 정부가 그 대만 침공들이 어떤 군사적인 모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칼 블렌츠나 마이클 베클리의 그 저서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쇠퇴하는 중국의 위험성에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제기가 되면서 대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더 위험해지기 전에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여지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어떻게든지 현재 닥쳐 있는 어떤 공세 국면들을 타결하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시간을 두지 말고 그 전에 더 강압적으로 공세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중국을 쇠퇴하기 전에 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관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관리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작년 정도부터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미국의 정치권이 중국의 쇠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포린 어페어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매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신빙성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서 미중 관계 소통을 강화하고 이제 그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러한 변화의 요인들로 대립으로 치닫던 어떤 신냉전의 국면들이 그리고 그 국면의 와중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중국은 신냉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또 다르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 바에 의하면 신냉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주장에는 중국은 첫째는 이제 중국 정계의 학계 대다수는 신냉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신냉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냉전적인 어떤 질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도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냉전은 미중 관계를 규정하는 데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중국은 현 신냉전 구도 형성에 귀책이 없고 그리고 신냉전 질서를 중국은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건 중국 외사공작원의 판공실 주임이 왕이 외교부장 또한 그 신냉전을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규정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7일에 그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그 중국학자 1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미국이 정말로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발동하는가라는 질문에 62%의 학자들이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제기하는 중국의 위험 요인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미국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차이가 서로 상대국에게 생존에 어떤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어떤 통상 기술과 인권을 결합한 공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중국은 해외에 자국의 이데올로기나 어떤 발전의 모델들을 수출하지 않는다. 중국은 패권에 도전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데올로기 그리고 뭐 다른 상이한 체제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다른 그 서방 체제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정치 및 안보 측면에서의 이해 상충이 조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 또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슈용이라는 그 학자는 중국과 미국은 충분히 위기 통제 경험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미 냉전은 신화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쟁점은 국가 존립과는 무관한 개발, 발전권과 관련된 있는 분쟁이기 때문에 결코 뭐 상충 불가능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 또한 중국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은 신냉전 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신냉전 구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를 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미국 측이 언젠가는 이 부분을 좀 실패로 이 지금 현 상황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어떤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권을 중심으로 하는 담론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발전은 어, 다른 국가의 어떤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거나 중국만의 어떤 국제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 담론 자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이 현재는 아까 세션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중국은 발전을 해도 생태를 해도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제 세계사적으로 얽혀 있고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자국의 발전이 이제 자국의 발전과 어떤 국제 질서를 좀 분리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와 이익관리 국면에 대한 일단은 평가를 좀 해보면 일단은 미중 관계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구조적인 낙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 미중 정상회담을 이후에 대체적으로 나온 결론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하고의 어떤 대결 구도는 장기간에 지속될 것이고 어떻게 변화되거나 전환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이제 관리 국면으로 잠시 들어선 것일 뿐 이것들이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악화가 이후에 구조적인 악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미국이 어떤 그 신행정 구도에 중국이 휘말리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국은 평화적 방식으로 구상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어필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그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은 입장이 이러하니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평화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는 이런 관리를로 진입을 하는 이런 국면이 공고화되고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국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이제 일정 정도 공을 넘기는 모양새로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중국의 행보를 좀 정리해보면 아까도 좀 정리를 앞서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국의 핵심이익과 발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경향들이 여전히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우리도 다 알다시피 자국의 발전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은 주변의 어떤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우리가 팽창이라든지 어떤 공세성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중국에게 일정 정도 중국이 가는 제약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행위를 어떤 패권의 도전이나 팽창 야욕이 아니라 발전권의 이행으로 이제 합리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식 현대화 같은 경우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어떤 현실에 맞춰서 발전을 하고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중국을 하면서 중국 또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담론들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이 어떤 패권에 도전을 하고 중국이 어떤 큰 야욕을 가지고 이런 담론들로부터 자국의 발전을 좀 분리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미국의 대중 공세 전략에 대한 대응은 어떤 공세 탈출 전략은 계속해서 이제 실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부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얘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게 북한과 러시아는 어떠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라고 본다면은 저는 안전의 보루이자 계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민정 구도에 너무 자기가 연루가 되거나 거기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정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행정 담론에 웬만하면은 좀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시진핑은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은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만큼 현재 향후에는 좀 미국하고의 관계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좀 세계 규칙이나 질서에 그래도 좀 동참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략이 그대로 통용되지가 않고 그리고 자국의 발전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럼 중국은 또한 돌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러시아나 북한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22일인가요?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나왔던 기사는 이번에 북한이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를 하면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뭐 기술 협력, 뭐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이것들이 북한 중국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하고 맺었던 어떤 무제한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신문의 보도이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중국이 무엇을 중심으로 자국의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이런 구도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또 한 시간 정도 드려야 되는데 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발표인데 아주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박사님. 한 15분. 그거 할 사람 없어요. 올려. 예, 있나요? 네. 답이 안 나와요. 다음으로. 이거 넣을까요? 잠깐만요. 네, 오늘 이 학회가 되게 주제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하는데 자료가 프로시딩을 달라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런 분도 계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획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먼저 빨리 그로 넘어가면 러시아의 신냉적 인식과 대응 전략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세계 발표를 제안받으면 세계 주최 측이 주신 주제를 최대한 살려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 사실 되긴 했는데요. 먼저 신냉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이 특징이 첫 번째는 국제 책무와 관련해서 이 양국 체제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냉전의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주목해서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부재했다는
측면, 그리고 열전이 아니라는 측면, 이런 세 가지가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신냉전으로 정의해야 된다, 정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현재 국제정세의 신냉전이라고 명명해야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국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야? 국력과 국제 체제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 이게 권위주의라고도 안 하고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대립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인 부사적 충돌 가능성이 적다. 이런 측면에서 신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렇게 명명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미국과 중국의 양국 체제가 아니라 이 냉전 시절과 달리 훨씬 더 강력한 글로벌 사우스 제3세력이 존재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에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차태석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새로운 세계대전의 이전의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전강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강기일 수 있습니다. 푸틴을 어떤 정책을 서포트하는 이데올로그 중 하나로 꼽히는 알렉산더 두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푸틴 대통령이 국민과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잘 모르겠고 4차 세계대전에서 돌도끼가 사용될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신냉전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이자 세계사국의 전환기라고 명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2008년 8월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게 먼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더 이상 영향력이 있는 주체가 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를 규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승리한다면 이 가정은 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대한 정의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나의 용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러시아에서는 이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의 변화나 다변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 질서 인식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부터 공식 문서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단독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고 새로운 다급 체제로 가는 이행기에 있지만 다급 체제 세계 여러 국들이 아직 이것을 지탱할 만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행기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그리고 직후에 더 강조됐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푸틴 대통령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전략을 좀 본다 그러면 러시아는 일단 전쟁이 협상으로 끝나고 제재가 수십 년 계속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됐을 때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이제 탈냉전기 30년 동안 계속해서 순환을 해왔고 화해와 갈등을 반복해왔고 이제 굉장히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주장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방어했을 때 서울신문에다가 이게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권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줬죠. 제가 그걸 또 강하게 좀 빌 걸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응 전략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확실하게 조성해 가는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언급하기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세계 질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국가그룹을 형성하는 데 필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릭스가 6개 국가를 포함해서 11개 국가 체제로 확대되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국가그룹, 그러니까 이른바 G7에 맞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그 플랫폼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사용되는 담론이 뭐냐면 현금 10억이라는 담론이 있어요.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것인데 선진국의 10억의 인구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구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음모론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푸틴이 맞아요? 대장님 맞다고 하시면 음모론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국자들이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10억 담론을. 그리고 탈잘라를 위한 새로운 그 금융 시스템 개발도 같이 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과도 같이 하고 있고요. 2010 올해 10월 5일 날그 발바리크너 본회의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러시아의 원칙을 6개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그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당국 질서로 가고 있고 이 세계 질서를 위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러시아가 뭔가 새로운 담론들도 생산하고 내적인 경제적인 준비도 하고 새로운 국가 그룹 세력화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이 세션의 주제가 북중러 그 생각 실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자 연대가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는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적 패권국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중국이 우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그렇다고 완전한 패배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패권의 재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러시아의 대중 경사는 중국이 러시아 관계를 미국의 대중 공세 전략에 대응하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함께 세계 질서를 주도할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게 러시아가 그 탈냉정기 초기에 러시아를 꿈꾸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형성되면 그것이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의 구실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냉전기처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많은 요구를 하면서 특유의 어떤 그 외교적 특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아직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러시아를 축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렇게 양자 관계 강화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그 한러 협력 과제를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이걸 다 언급하기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나라 말기에 지역의 평사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주원장이었죠. 주원장의 참모 중에 이선장하고 유배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제일 유명한데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드라마에서는 이선장이었습니다. 뭐라 그러지? 그 지역 내가 천하 통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성을 높이 쌓고 너 식량을 널리 모으고 신왕을 최대한 미루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의 천하 통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 정복을 한 건 아니지만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비교해보면 세계 질서의 전환기를 맞아서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의 파트너를 다변화하면서 어떤 국가에도 최대한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동원 교수님 발표 시간을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귀한 발표를 또 시간이 제기를 토론하실 교수님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세션의 토론을 맡은 경상국대 김영준입니다. 제가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주제 아까 이성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흥미롭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또 새로 얻어가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KCI 김원석 원장님 그리고 성철 이사장님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토론을 받으라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주신 김기 원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그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먼저 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학교 교명입니다. 저희 학교 교명이 2년 전에 경상 국립대로 바뀌었습니다. 국립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아예 교명을 국립대로 바꿔서 국립경상국립대가 됐습니다. 국립대라는 점 수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정병 박사님께서 이제 그 모두의 발표를 하시면서 그리고 논문에서도 신냉전론이 그 국제체제에서 권력 재분배가 발생할 때 충돌과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세력전쟁과 패권전쟁론에서 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주영 박사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세력전쟁이나 태권도전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특히 세력전이론 같은 경우에 많이 오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현재 사용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또는 극단적으로 가서 정쟁을 예측하는 이론이다라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세력전이 이론은 지배 국가와 도전 국가 사이에 세력 전이가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한 조건에서 평화적으로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 이 폭력적인 이 세력 전이가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반드시 세력 전이가 갈등으로 치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은 아닙니다. 제가 세력전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정치학자 중에 이 세력전 이론을 주창한 오겐스키와 쿠글러 교수, 특히 이제 오겐스키 교수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쿠글러 교수님께 지도를 받은 학자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전 이론에 대해서는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이론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회의의 주제인 신냉전 또는 세션의 주제인 신북방 삼각체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력전이로 원래 이론보다는 그 이후에 올해 연세대학교에서 퇴직을 하신 김무상 교수님께서 주창하신 동맹전의 이론이 보다 이 지금 국제정치 현상 그리고 동북아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주영 박사님께서 중국 내에서 지금 신냉전 난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리해 주신 관점들을 보면 사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분류하기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주영 박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 지적을 해보자면 모두 지금 신냉전 담론이나 신냉전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미국 책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측면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책임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크게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의 주제인 신북방 삼각체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냉전식이라는 것이 주권 국가가 이 국제질서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 기점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면 베스트팔렌 체제 이후에 매우 독특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 오늘 세션 주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동맹과 관련해서도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전 시기와는 달리 동맹이 이 시기에는 경직성 그리고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 시기까지의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 현상을 바라보면 동맹이라는 것이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었고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 들어와서는 그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동맹이 매우 경직적으로 운영되었고 그리고 결속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실 동맹의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맹의 경직성 자체는 사실상 소멸되었고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는 특징도 사실상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라고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동맹 전이론이 결국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세력이 전이되기 위해서는 지배국가, 개별국가와 신흥 도전국가,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국력의 차이가 좁아들고 그리고 이 도전국가의 기존 국제 질서 규범에 대한 불만족이 높아졌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맹들과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맹들 사이에서의 이 상대적인 국력이 좁혀지면서 불만족 세력이 현재 지배 세력을 도전할 때 그때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맹전 이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에 저는 딜레마가 크게 부각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킹 이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사실상 중국이 국제 질서를 장악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국 정책 결정자들과 중개업자들의 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동북아 지역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에게 유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공식적인 동맹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동맹으로서의 기능, 다시 말해서 중국의 국제 질서에서 영향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부담을 주는 국가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서 많이 국력이 쇠퇴하고 국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중국에게 동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연셰통 같은 학자는 중국은 사실 한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한중 동맹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딜레마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북방 삼각 체제가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이것이 중국이 주도해서 어떤 구조적인 동맹 체제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으로서도 실익이 없는 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 기간 갈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 정규영 박사님께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이제 신냉전 담론에 대한 중국 연구자들의 합리적인 관점을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중국 정책 결정자들, 당국자들의 인식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또는 중국이 실제적으로 해가고 있는 내외 정책 또는 내미 정책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이후에 중국의 행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게 소리 들어가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마 10분 이내로 진행되는 거죠. 네. 신냉전하고 신북방 삼각체제 이게 큰 문제 패션 주제인데 이거를 후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지역의 위기가 동북아 지역의 부정적인 기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이제 위기를 결과적으로 확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 여기에 그 세계 질서의 변동 가능성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그 세계 전략의 큰 축인 대서양
축에 그 힘의 그 공직은 미국의 그 러시아와의 이제 무력 대결로 반대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그 러시아는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을 들고 있는 듯합니다. 중동에서는 좀 작은 규모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분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는 이란이나 또 러시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상반돼서 이제 인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좀 불안정이 증대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또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으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미중 관계가 질적으로 변한 것은 맞습니다. 중국 경제 위협론, 또 대만 침공론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을 상당히 적대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악마화하려는 그 미국의 반중 정서 이런 것이 굉장히 크졌고 또 그하고 지난 한 9년 동안 무역전, 그다음에 이거 지나서 2년 전 또 대만 문제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문명의 충돌이 있었고 또 신냉전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힘의 극한적인 사용 이런 것은 좀 없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냉전 그러면 이제 미중 관계에 많이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미소가 대립했던 시기는 뭐 냉전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미소 시대처럼 좀 미중 간에도 그 냉전적 진영화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근데 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앞에 제가 일세션은 제가 잘 듣지를 못했지만 아마 이런 반론들이 보고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신자를 붙이는 것이 맞는지 저도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계의 성격 때문인 거죠. 미중은 이제 상호 우전적인 그 경제 구조 안에 갇혀 있고 또 어쩌면 벌어진 여러 모습들이 이제 복합적 경쟁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 그 싸움이 되려면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그 전면적인 공세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것이 전쟁 수준으로 에스컬레이트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신냉전이라고 한다면은 한 신냉전의 한 초입 정도 와 있고 이제 어떻게 그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희망적으로 해보는 편입니다. 적어도 왜 이 지역이 그 안보 불안정이 표면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중 간의 경제적인 그 상호 우전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이 디리스팅으로 바뀌고 미국의 여러 장관들이 중국에 다녀오고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실상 정전협정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그 한미일 북중로 진영화 이것도 조짐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제동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가 안보 협력을 격상시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동맹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 국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도 현 수준이면 더 큰 욕심 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합의한 수준을 잘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 해도 미국으로서는 불만 가질 일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북아 지역이나 동아시아 지역의 나토 구축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 미국 엘리트 국가들, 뭐 숫자만 더 많이 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바로 전력화할 수 있는 국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이익으로 보이고요. 북러 관계는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이 잘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그 북방 삼각이나 남각 삼각의 그 구도에서 뭐 얻을 이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북러에 힘을 실어줘서 그 냉전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만 문제는 미중 모두의 화약고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들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동 또 유럽에 전쟁을 시행하고 있고 또 대만이나 한반도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4개의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은 뭐 절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만 문제도 미국은 상당히 나름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국도 오히려 대만 문제를 섣불리 건들기보다는 장기전으로 진지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안보 상황은 미중 관계가 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관리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불안정 속의 안정, 또 안정 속의 불안정, 이중 구조 속에 계속 놓여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 그 실제로 전쟁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는 나서기가 한 단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토론 자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주영 선생님 3분, 네. 5분 이내로, 3분에서 5분 이내로. 김현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론 사용에 있어서 정말 주의 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오늘 대한 말씀 주신 거 참고를 해서 다시 좀 수정하고 보다 좀 완성도 있게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제가 국내 정치가 제 출발이었다, 중국 국내 정치에서 출발했다라고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국제 정치적인 어떤 전체 구조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구의 경향이 중국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의 국내 정치의 인식이라든지 중국 국내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국제 정치 차원 혹은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뭐 위상 뭐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제가 너무 중국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자기 검열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글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여러 스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저 자신도 한번 뭔가 확인하고 조금 수정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실은 제가 이제 왜 관리 국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제가 중국 연구를 하면서 최근에 대만 관련된 위협의 의식, 그 위기감들이 정말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대 백승호 교수님은 연결된 위기라는 책도 내셨던 것 같은데 이 모든 위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종착지가 이제 한반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너무 운이 좋아서 한 3주 정도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해서 한 3주 정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주제를 통해 가지고 미 국무부, 국방부부터 시작을 해서 유수 여러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정부 쪽, 국무부나 국방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혹은 약간 정책 관련된 기관들에서 중국에 대해서 갖는 적대감이 너무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에게 같은 수준의 그런 적대감을 요구하는 것에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독일 마셜대단인가 거기에 왜 도니글레이저 이렇게 좀 인터뷰도 많이 나오던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실은 한국은 중국이 많은 부분이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우리가 그런 공감대 그 정도의 어떤 적대적인 의식을 갖긴 되게 어렵다라고 했더니 되게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게 화를 내서 저희가 약간 좀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지금 갈등의 구조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는 와중에 작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약간 뭐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두 정상 간의 얘기가 나왔었지만 또 올해 또 그런 논의도 나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고 6월부터 이제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방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티나게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좀 제가 이 논문에도 잠깐 끝부분에 적었는데 티나게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우리도 중국도 미국에게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원해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끊임없이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국면이 전환되었나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백승기 교수님께도 아까 좀 여쭤보고 싶긴 했었는데 실은 많은 담론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누군가를 반대를 하고 누군가는 뭐 맞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도 모색이 되는데 무언가 이 수없이 많이 엉클어져 있는 이 논의들 속에서 무언가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의 전환이 왔을 때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현재 국면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국면들이 좀 올바른 방향이라면 저는 지금 관리 국면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들이 얼마만큼의 좀 내공이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까지도 분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제가 의견을 발표를 드렸던 거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의 가장 큰 약점은 일단 10년이 넘었죠. 건물이 없다. 10년 전에 땅을 샀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건물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네트워크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그 학술 단체와 정기적인 세미나라든 기획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저기에다는 우리가 어찌됐든 한미일 동맹에 그 어쨌든 가담을 할 수밖에 없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계속해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적대감,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 볼 수 있죠. 근데 중국에 대한 적대감 또는 혐오가 너무 지나치게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누가 하냐면 진보 진영의 인사들까지도 여기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고 우리가 뭐 중국을 무조건 좋게 보자는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그 객관적으로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예 완전히 전향하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또 친미주의자들을 지금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순미 사대주의자들의 그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이 이거에 대한 좀 담론이랄까, 이거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이라든지 해야 될까요?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희망이란 평화를 실현하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남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남의 힘에 의한 평화는 결국에는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적의 적까지 우리의 적을 만드는 자충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조금 더 정교하게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 지금 끝났습니다. 시간이 사실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발표자분 보원자분들께 좋은 강의가 코멘트를 시간을 먼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서식도 입장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더 이제 못다한 얘기들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끝나고 지금 마지막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옆에하신 선생님들과 토론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그 세션에 충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부분에다가 교수님이니까 한 5분 그래서 맥시멈 10분이 그냥 5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에 7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정리해드릴 건 없고 실제로 컨텐츠에서 했던 지금까지 작업들 보면 분야별로 굉장히 앞서 어떻게 보면 앞서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최선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탄력 경기를 정강기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죠? 2018년에 코리아 컨퍼런스 10주년 게임 학술대회 하면서 그 책을 냈죠. 그 정치분과에서 냈던 파트에 거기 있죠. 탄력 경기를 정강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10년 전인가요? 그때 그 경제분과에서 경기센터에서 했던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주상현 교수 발표가 저도 그래서 다른 발표를 써먹었는데 10년 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종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굉장히 그때는 앞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데이터를 좀 찾아봤고 그래프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저도 강의나 발표에 써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세미나에서 좀 더 앞서가는 아니면 새로운 문제제기나 담론을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세미나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사실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표자 토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왼쪽부터 들어올까요? 아니면 제가 그럼 처음 이 세션부터 한번 들어오는 라운드 테이블에 들어가시죠. 아까 김경환 교수님 못 들었을 일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디로 하면 없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보충할 이론은 항상 수학이 나는데요. 근데 이론의 공개 베이스를 재단하고 베이스를 외국대기에 잘 들립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냉전 시대는 이데올로기의 과잉 내지는 이념 분쟁이 굉장히 이루어졌죠. 세 가지 차원에서 보면 이데올로기가 가장 앞선 부각되는 요소였고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인 대립이 두 번째였고 경제 문제는 가장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미중 전략 경쟁이 좀 치열하게 그런 게임으로 이어질 거로 전망하면서
현재 국면은 미중로 전략적 삼각관계에다가 기술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자면 완전히 이 새로운 시대, 신냉전이 표현한다면 완전히 뒤집어진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다들 이제 현안이 되어서 제기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대립이나 경쟁 문제가 두 번째고 이념적인 문제는 굉장히 구차적이에요.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닌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그 경제 문제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할 것 없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달려가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미중 디커플링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체제와 이념을 불문하고 경제적인 소위 말해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과 협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국제 질서에서 지금 변수가 결국은 러시아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질서의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서 등극을 하긴 했지만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두 초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말하자면 쌍두마차 체제로 끌고 나가면서 이두 경쟁국에서 말하자면 구심력이 되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출석에 만들고 있는 측면을 보자면 이런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의 대전환기에 한국 외교가 뭔가 전략적 균형을 취하려고 하는 외교 철학과 혹은 전략적 재량권을 이루기 위한 푸르던스하고 신중하고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평화 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외교 철학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선 기간 때 헨리 키신저와 닉슨을 일으켜서 비판했던 게 그런 겁니다.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비도덕적인 정치인들이었다. 모랄리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미 카터가 키신저나 예를 들면 닉슨에 대해서 비도덕적이라는 무도덕성을 강조했을 때는 이념보다는 사실은 평화 문제가 그 당시 키신저나 닉슨에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한반도에도 이 평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미국의 그냥 외교적인 하나의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념 문제가 과잉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과잉되고 있는데 너무 우리 집권층 내지는 현재 윤 정부에서 보면은 평화보다는 이념에 경도된 외교 철학을 그야말로 미국의 핵책의 이데올로기 일종의 노름에 포로가 되고 포획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이제 그레이트 딜루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가식과 혹은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정치권이나 집권 세력들의 경쟁을 벌이는 그런 뭔가 우리 컨센서스가 필요하지 않겠냐. 평화를 위한 외교 철학과 평화를 위한 뭔가 우리의 노력들이 연구자들이 집중해야 할 지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난 그 이스라엘 가자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지금 더 한층 더 느끼게 되는 것은 미국의 외교가 얼마나 그 리버럴 디모크래시에 대한 이 환상에서 정말 벗어나야 되겠다. 특히 정치권, 외교를 다루는 거의 정책 책임자들 미국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사실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또 한 번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일 삼각
안보 경제 협력 체제 하에서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이제 어쨌든 별로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동아시아의 협력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신기루일 수 있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이 뭔가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좀 자주적이고 좀 더 재량권을 가진 노력들이 영내 행위자들이 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외교적인 어떤 뭔가 뭐라 할까요 공백이 여실히 확인되는 자리였고 그런 맥락에서 평화를 위한 뭔가 노력들이 연구자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안 되나 이게? 몇 도를 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들리시죠? 네. 아. 네, 김재환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재환 교수님 맨 마지막에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좋은 말씀을. 왜냐니까 지금 그죠? 요즘 현실주의자들의 떡목 가장 큰 절제, 자제, 사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IU 질서가 실제로 지금 세계 질서에 이제 혼란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과 있습니다. 다음은 그 1세션 마저 그래서 차태석 교수님 하고 2세션 하고 다음에 이혜정 교수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신냉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는데요. 사실 제 전공은 아니지만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그냥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 최근에 한 2, 3년간의 북한을 보면서 특히 2020년, 21년 이후에 김정은의 스피치들을 보면서 정말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것을 일종의 역사적 전기로서 이해하는 것 같고 다극화의 과정이 이 자신들의 이제 외교적인 어떤 향방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회의 창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를 김정은 스스로도 계속하고 있고 뭐 김여정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포스트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 북한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면 돌파전 이후에 선언 이후에 북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탈냉전 30년 동안 상대했던 그 북한이 맞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외교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가? 이 신냉전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신냉전의 시대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많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뭐 약간은 뭐 너무 레디컬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한냉전 30년 동안 했던 우리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건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의 그룹들이 있다면 한냉전 3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의 내용은 어쨌든 자유주의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진보는 보수 진영은 네오콘의 형태로 레짐 체인지로 가는 방향을 꿈꿨던 것 같고 진보 진영도 뭐 햇볕 정책의 형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능주의적인 스피로버 효과를 통해서 동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강경한 형태든 아니면 기능주의적인 형태든 리버럴 온톨로지에 기반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제거하거나 동화하거나 그 두 가지의 형태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지금의 북한을 봤을 때 비핵화나 아니면 통일이라고 하는 한냉전 30년 동안 이 한국이 정치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의 사회 세력들이 성정해왔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다 단극이나 자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걸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호의적인 대외적 환경 속에서도
그 두 가지 목표, 비핵화 통일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면 신냉전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더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완전히 다른 전제와 가정 속에서 이 대북 정책을 꾸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도 그에 대한 답은 없지만 최근 신력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갈 수 없고 또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또 이제 뭐 좀 더 익스트림하게 가면 독자 핵무장까지. 그러니까 담대한 구상이라는 기존의 탈레전 30년의 맥락 속에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은 그대로 존재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담대한 구상의 오토에게 직접 듣기로도 그걸 누가 믿냐. 그건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냥 군사적인 상호 억지 상태로 쭉 가는 것 그러다 뭐 망하길 기다리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인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칭돼서 그렇다면 뭐 소위 얘기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그럼 어떤 대북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지금 계속해서 도보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좀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뭐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아무리 김정은이 이 커미트먼트를 해도 저는 그때 김여정이 최근에 했던 담화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는 거는 역진 불가능한 거고 핵을 포기한다는 건 당신들이 약속한다는 거는 역진 가능한 건데 미군을 빼든 뭐 뭘 하든 뭐 한 보름이면 다 역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커미트먼트 이슈가 기본적으로 깔린 상황에서 진보 진영이 이 지금의 이 신냉전 시대에 이 대북 정책은 어떤 철학적인 가정과 전제 속에서 수립해야 할까? 최근에 이제 그 계속 도보다리나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종전선언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이게 뭔가 안 맞다, 하나띠 안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뭐 제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궁금증을 좀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컨센서스 세미나에서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아니 그 굉장히 그 쟁점을 제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는데 너무 그 연구소의 보고서 같은 글들보다는 실제로 쟁점을 던지는 그런 페이퍼나 토론하자나 이랬던 건데 실제로 그죠? 자유주의 정책이 실패인 것 같아 30년에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귀찮기도 하고 한편으로 욕먹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도보다리 정책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논란의 여지는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문제 제기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진보 쪽에서는 어떤 정책을 다시 제시해야 되나? 아니면 지속 가능하게 일관성 유지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다고 봐요. 자, 1세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혜정 선생님 그 토론을 해주시죠. 예, 뭐 일단 코리아 컨센서스니까 컨센서스에 초점을 맞춰보면 탈당극 시대, 그러니까 당극 시대가 끝났다는 데 대해서는 오늘 참석자들 모두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담론을 수행하고 있는 그 화자들, 국가들이 다 미국조차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질문은 미국 당극이 끝난 다음의 시대가 무엇인가 하는 게 세계사적으로 닥친 현실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고 이론적인 과제의 문제인데 제 생각은 뭐 그냥 네 개의 시대가 다 네 개의 질서나 시대가 끝난 거다. 가깝게는 미국 당극이 끝난 거고 미국 당극 조금 길게 가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고 조금 더 길게 가면 서구 근대의 지배고 조금 더 길게 가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네 개가 다 동시에 무너지거나 침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패권이 부재하고 불가능한 시대 두 가지 주로 얘기하고 다니는데 기후와 기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다르고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서구 근대의 자본주의 아니면 인류 문명 전체의 핵심적인 건데 이 기술을 과연 계속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고 기술 발전이 항상 서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가. 휴대폰이 중국에 들어가면 민주화될 거다라는 발상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고 그게 뒤집어진 얘기를 설리반이 하면서 기술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신냉전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이 담론 구조를 우회 돌파 파괴하는 게 더 담론의 수행성에서 낫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잠깐 말씀드린 거고 뭐 몇 가지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들 그냥 동의를 몇 가지 하고 정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고민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 학문적인 그 출발점 전제를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담론 김영준 교수님인가 아까 그 토론하시면서 중국에서 학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인식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회로는 과연 뭔가 그 얘기 그 부분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담론 그리고 재정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더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는 한국의 외교 대외 정책에 관한 진보 진영이 있었는가? 민주화 세력이 그 KCI도 비슷한 건데 학생 운동권 아니면 민주화 세력이 대외 정책을 일정하게 어젠다로 세팅한 적은 있지만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진보의 측면에서 대외 정책을 논의했던 적은 솔직히 얘기하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제기를 하면 대외 정책에서 진보란 무엇인가? 국제 정치에서 진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싱글 이슈처럼 보수처럼 북한 인권 하나만 해서 이걸로 먹고 살고 국제적으로도 이신화 뭐 박사처럼 국제적으로도 리나운드 스칼라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게 그 우리의 길인가? 선생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 우리끼리 정책을 만들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민중을 움직이거나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서 아직까지 진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외 정책을 사고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민주화 운동의 여파나 민족주의의 여파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점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른 자유주의, 현실주의와 다른 맥락이 한국의 정책 담론과 정책에 있었다는 제 생각이라 그 부분을 하면서 소위 진보에서 친미, 숙미주의자리 카밍아웃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재승훈 교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진보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뭐가 진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줄이고 줄여서 오늘 논의가 되는 극체제 얘기만 하면 제 생각에는 양극에서 1.5극에서 단극으로 갔다가 단극이 깨지고 그러면 양극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 1.5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제 개인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냉전은 끝났어요. 미중 간의 화해로. 한반도의 냉전은 남았지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7.4 공동성명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냉전은 탈당국 30년이었지만 북한은 탈냉전이 가능한지를 시도해 본 거지 탈냉전인 적은 없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가한 모든 제재가 풀린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북미 간의 냉전이 지속됐던 거고 그 대신 탈당국과 북한 입장에서의 탈냉전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북한 입장 뭐 셀프 아더로 바꾼 게 뭐가 있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관계를 한 30년 동안 두들겨 봤는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그럼 1.5극 정도를 상정해 보면 미중 간의 1.5극이 된 거죠.
그다음에 미소관에도 일정하게 1.5극이 된 거예요. 이 소련이 곡물 시장에 들어왔고 동구가 서방에 그러니까 일종의 지정학과 세계 체제론을 섞는 걸 보면 1.5극이 된 거고 지금은 단극에서 1.5극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는 있지만 냉전 축이 양극으로 가는 건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미국이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로 한국 진보의 대외 정책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반향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그 책을 냈었죠. 그때 언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국의 진보의 외교 정책에서 사실 컨센서스 이름으로 자료집을 한번 냈었어요. 근데 뭐 별 반응이 없어서 그 뒤로 보자고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그 고민을 좀 해서 꼭 진보 이름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진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 사회 컨센서스의 외교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이사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션으로 넘어가죠. 이 세션에 어떤 두분 우리 정 교수님, 예. 배터리가 더 좋다. 네, 간단히 제 의견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마치는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반성이라는 것과 하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너무 관성적으로 보고 해석하지 않았나. 뭐 어떤 국가에 대한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제 질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았나를 생각이 들고 우리를 가장 관성에 적게 했던 거는 신냉전 담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말씀들 다 저희는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담론으로 현재 국제 질서라든지 각 국가 간의 관계들을 보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에 기반을 해서 현재 변화된 미국, 변화된 중국, 변화된 러시아, 변화된 북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현실에 기반을 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중국 연구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게 현재 중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도 중국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중국이란 국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려고 하는가가 현재 한국 외교 정책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국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 연구를 좀 열심히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부의 중국 연구 관련된 어떤 지원이라든지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세력 단위론 얘기 나오면서 어쨌든 그 기존의 패권국이 있고 도전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전쟁으로 귀결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평화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좀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신흥 강대국 관계 뭐 이런 것, 신형 강대국 관계 죄송합니다. 미중 신형 강대국 관계도 얘기를 했었고 하는데 그것이 계속 미국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더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던 것은 중국은 평화롭게 자기가 부상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대등한 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은 이 둘 관계가 평화롭게 되려면 미국이 힘이 약해져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중국이 또 힘이 약해져서 미국과 균형을 맞추면서 가려고 노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미중 간의 관계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또 연관된 질문들을 또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 통해서 많은 배움도 얻고 질문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또 많은 말씀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한 교수. 바꿔 발표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또 남들 비슷한 얘기를 좀 남겨야 뭔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고 또 오늘 이제 와서 좀 느낀 것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반도 체제,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가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컨센서스 형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도.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이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미국은 영원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단 한 번도 홀로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네. 건국이 어디또 건국하니까 또 논쟁의 입장이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1945년 이후로 이 한반도 이남은 단 한 번도 홀로 외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을 제압하고 여전히 강대국 남을 거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순미 사대주의자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전에는 여유가 만만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 아주 저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마음이 되게 급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쇠락하고 있던 증거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지난 연말 작년 11월이었나 제가 외교부에서 저 실명 걸어가면 안 되니까 고위직을 하고 계시는 모 대학 교수님하고도 이거에 대해 해결 있어야 돼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정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쇠락했다고 가정하고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짜 진지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 전문가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중국 전문가들이 굉장히 중국을 외제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중국의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중국의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가치를 이야기하시고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뭐 좀 존중하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요즘에 특히 진보정에 계신 분들이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판을 하고 계시고 결국 이제 부상하는 중국, 쇠락하는 미국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중국이 부상하고 진짜 중국 천하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을 느끼신 건지 이분들도 약간 죄송합니다만 뭐 약간 변절 비슷한 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제가 이거 녹음 안 되는 거죠? 녹음 안 되는 거죠? 근데 녹화 이걸 되고 있어요.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이거 공개되는 거예요? 안 돼. 이거 다 나갔어요. 삭제해줘요. 네, 공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콘다운시켜서 중국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인가?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북한은 약간 차세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야 역시 좀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핵심을 찍으시네. 저도 북한이 이 신냉전을 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자기가 지난 30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렸구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이제는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국가하고는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선거로 정권이 잘 안 바뀌는 나라 하고 이제 협력을 강화해야만 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한 번도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약간 멘붕에 빠져 있지 않은가. 그 과정을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핵무기를 전제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남북한 상호 승인에서 이국가 체제로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남북 간에는 이질성이 갈수록 이게 강화되는 것 같고 제가 한국사에서 그 우리 민족의 분열기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후삼국 시대가 있습니다. 후삼국 시대가 44년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그 후삼국 시대 2배 정도의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남북 간의 이질성이 강해지고 또 한국 사회는 이제 저 이주 배경 인구가 5%가 넘어가면 그 다민족 국가로 불려요 OECD에서 이제 다민족 국가의 진입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민족의 근거, 민족의 기반을 두고 북한과 그 이질적인 정체성을 극복하고 통합적 정체성을 만들어야 되는 과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에 근거하지 않는 민족 기반을 두지 않은 정체성도 또 통합적 정체성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관리로 나타나냐? 한쪽에서는 빨리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질적 정체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아주 이런 시도로 적극적인 시도로 나타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념에 기반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축할 거야라는 시도로 나타나는 거, 두 가지 시도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정체성의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거죠. 네, 한반도가 공유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고 한국의 구성원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고로 그 미국은 쇠퇴하는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다 승리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책에도 썼는데 미국은 쇠퇴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옛날 한 10년 전인가요? 자카리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쇠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의 상승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 지표상으로도 뭐 꼭 쇠퇴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나는 미국의 문제는 1등에 집중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그 학교에서 지금 10년 동안 제국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고대 로마 이후로 미국까지 해서 1등에 집착한 유일한 제국이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쇠락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이제 또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이것만 줄이고 다음 우리 네, 다음 김영준 교수님 어디 있죠? 네, 김 교수.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안 나오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해요. 안 나와. 예. 그 이런 그 신냉전적인 상황에서 아까 제가 그 현재 우리는 신냉전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신냉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 근데 어쩌면 위시풀 띵킹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첫 번째는 그 미국의 그 리더십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세계 패권 국가도 완벽한 리더십은 없는데, 근데 지금 미국 그 트럼프 이제 들어오고 나서 아메리카 퍼스트가 사실 바이든 와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만 상당히 미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맞고 만약에 또 이게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게 일관성인데 이거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트럼프까지 또 혹시 재집권했을 때 그러면은 상당히 미국의 리더십 리스크는 더 커지겠다. 요대로 줄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좀 빨리 안정돼야 되겠다. 이게 돼야만 이제 좀 미중 그 신냉전 분위기가 가라앉을 건데 트럼프 때는 상당히 트럼프가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전략적 그립을 놓친 케이스고 바이든에 와서는 전략적인 걸 좀 잡으려고 하니까 또 경제적인 게 또 놓쳤거든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막 좀 급하게 지금
바꾼 게 이제 지금 최근인데 이 정리 이제 조금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트럼프가 들어올 경우 대중 정책으로 또 한 번 메스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중국의 그 대외 정책이 슬로건하고 그 액션하고 좀 많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대병국이라는 표현을 100년 만에 대병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사실은 현 질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뭐 미국이 중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지금 미국 내에 가질 수밖에 없도록 중국이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그이 질서를 같이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엘렌 뭐죠 재무장관이 누구죠 허리핑 경제부총리하고 얘기한 것이 그 공정한 그 경제 경쟁의 장을 같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미국의 그 어떤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중국도 이제 국제 경제 룰을 이제 좀 수용해야 될 때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공정이라는 요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 선의의 경쟁을 미국도 중국도 할 수 있어야만 이 신냉전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그 제가 제 학생한테 그 외국에서 오래 살던 한국 학생인데 고상하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고상당한 중국 이렇게도 대상이 되는구나. 어쨌든 오늘 이 코리아 컨센서스 이름도 아주 현 상황에 딱 부합하는 이 연구소 이 중요한 그 학술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가지 참 인상 깊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대중정책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건 진짜 그래요. 오히려 미국의 대중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의 제도화를 좀 준수해야 되지 않을까.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그런 얘기가 인상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준 선수. 네. 네, 그 오늘 세션, 이 세션도 그렇고 지금 라운드 테이블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립되지 못했던 주제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이제 식사 시간에 지장이 짧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이제 황교안 교수님께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 질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을 강조하시는 해안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백 교수님께서 중국이 억울하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WTO의 이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 제소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이 WTO에서 승소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국제사회 규범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중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무역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규범을 어겨가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제한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놓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내 정치 세력이나 국내 연구자들도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수단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그 사고가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제 질서는 이
자유주의, 이 민주주의 가치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 가치에 기반을 두고 형성이 된 것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국익을 형성하고 성취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우리의 로열티가 그러한 가치에 두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이라는 미국에 두어져야 하는 것인지 분명한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요거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계속 나온 얘기 중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이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담론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작품으로 한 적이 없다는 건데, 저는 뭔가 그 상상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국제정치 IR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나 구성주의 등등 이런 이론에만 너무 착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저스티스를 실현하기 위한 플루럴 인터내셔널리즘, 다원주의적 국제주의가 외교 철학의 하나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하나의 시각이 아닌가. 하버드 대학의 마티아스 미세 같은 게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글로벌 저스티스. 지금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신냉전 혹은 가격질서뿐만 아니라 공통에 관련 클라이밋 체인지, 인류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금융 세계의 안정화라든가 너무나 많은 또 인종주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글로벌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은 이제 상당히 선진국 계열에 진입해 있고 또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축에 끼기보다는 글로벌 저스티스라는 외교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특히 가치로부터 좀 벗어나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 국제주의적 외교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내 학자들 중에 다원주의적 국제주의 철학을 가지고 논문 쓰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사고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념 편향이나 국익 편향, 이코노미 내셔널리즘이나 이런 게 빠질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 그런 문제에 좀 더 헌신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외교 철학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하면서 아까 못한 얘기를 좀.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 오늘 그 발표 토론 그리고 마지막에 라운드 테이블이 그냥 정리만 하는 자리로 상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 마지막까지 토론들이 참 재밌고 또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토론에 또 이렇게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좀 마크로한 얘기부터 마이크로한 얘기까지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차태들 교수가 얘기했던 도보다리 문제, 그 정말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도보다리의 추억을 잊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오늘 그 얘기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완전히 끝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도보다리 추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하나 가져봅니다. 지금 다 됐죠? 지금까지 한 3시간에 4시간 한 것 같아요. 4시간 반.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어에 계신 그 여러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그 여러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신냉전 관련해가지고 세미나가 오늘 한 번인데 실제로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또 우리 조영진 우리 센터를 맡고 있는 조영진 교수하고 해서 토론을 해서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책으로 내든지 그건 나 추후에 성과물들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